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또 일을 하든 안 하든 또 일을 할 뜻이 있든 없든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인데요. 북유럽에서는 아주 보편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만 한국에선 굉장히 낯선 제도이기도 하지요. 한국에서 처음 청년들에게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남시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모시고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왜 안 나타나셨어요? 저희가 시즌2 방송 9월 9일 마무리하고요. 시즌3 첫 방송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게시한 지 이제 사흘 됐어요. 대성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자주 출연해 주셔야 저희가 대승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우선 이 청년배당 엽죽기 전에요. 근황을 먼저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성남시청 공무원한테 피습을 당하셨다는 보도가 나와가지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건강은 지금 어떠신가요? 뭐 심각할 정도는 아니고요. 이 목젖을 잡혀가지고 아이고. 목이 조금 아픈 상태인데 뭐 거의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 전치 2주 받으셨던데요. 그러면 좀 쉬어라 뭐 그런 정도로. 예. 네네, 뭐 골절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예, 혹시 그분한테 사과는 좀 받으셨습니까? 또 참 뭐라고 그러기 좀 그런데 네. 이분이 좀 불안정한 상태라서 다음날 또 사과한다고 또 시장실 찾아왔더라고요. 네. 어제는 사표를 들고 왔더라는데. 아이고, 그렇군요. 네, 뭐 그래서 이게 처벌보다는 좀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중입니다. 네,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네네네. 그러네요. 좀 가족들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본인하고는 얘기 안 되니까. 아유, 어떻게 모쪼록 좀 잘 해결이 좀 됐으면 네, 좋겠네요. 네, 어쨌든 그나저나 좀 늘 좀 느닷없는 봉변에 늘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시라면서요. 그러게요. 네. 네. 보니까 오늘도 외부 특강이 있으시던데요. 네. 그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시는데 네. 제목이 참 와닿더라고요. 저는 청년이 답이다. 청년답다. 청년배당. 이 강연은 어떻게 해서 마련이 된 겁니까? 고려대 학생회 측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네.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권 주관이라고 해가지고 나름 요즘 다른 청년들답지 않게 그 국가 문제나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아마 학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요청을 해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청년다움을 잃지 않은 학생들을 만나서 저도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 포스터가. 네네. 예. 오늘 이 청년들에게 이게 아리가 굉장히 심한데요. 물론 이제 청년은 늘 좀 그렇긴 하지만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좀 하실 생각이세요? 뭐 일단 청년배당 얘기도 좀 하고요.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게 또 왜 필요한지, 또 현재 청년 문제가 왜 심각해졌는지 뭐 그런 얘기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또 청년들 속에서 예를 들면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래서 그럼 오늘 소통의 장으로 한번 활용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이 오후 4시 고려대학교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특별히 이재명 시장의 특강을 오마이TV가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그 부담스럽네요. 그렇죠. 이게 또 그냥 하는 거랑 방송 이게 딱 마이크가 또 꽂히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게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역에 계셔서 이재명 시장 특강 꼭 듣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 또 일정상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마이TV를 시청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이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성남시가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19살에서 24살 이하의 청년들한테 연 100만 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2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화제가 됐습니다. 우선 이 청년배당 정책이라는 것을 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나라 복지 시책을 한번 대충 보면 네. 노인복지 문제는 그런대로 좀 갖춰진 것 같고요. 또 출산 직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네. 소위 보육, 양육 지원도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상보육이라고 해서 네. 특히 성남시에서는 민간 어린이집 이용할 때 차액 보육료도 다 지원하고 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도 지급하고 뭐 이런 등등으로 투자 예산이 사실은 뭐 100억이 훨씬 넘거든요. 네. 초등, 중등, 고등학교 요 학교에 대한 그 교육 지원 사업도 저희가 연간 올해 같은 경우 200억 원이 넘게 지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토론 수업이라든지 체험 학습 같은 좀 창의적 인재 양성이 필요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모들이 사교육비 들여서 하고 있는 교육을 학교에서 대체하도록 하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청년 세대한테 대한 복지 지책은 전무합니다. 겨우 한다는 게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하는 거, 네. 그거 말고는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현재 각 세대 중에서 네. 청년 세대가 겪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취업도 안 되고 비전도 없고요, 미래도 없고 거의 절망하고 있죠. 결혼도 못 한다고 하잖아요. 결혼, 연애, 출산, 뭐 취업 뭐 이걸 뭐 다 포기했다. 최근에는 유행어가 하나 생겼는데 헬조선, 지옥조선이다 이거. 지옥불반도. 한반도가 아니라 지옥불반도라고 어디 뭐 게임에 있는 그림인가 본데 이런 얘기가 유행이 될 정도로 우리 청년 계층들이 우리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이 원망하는 감정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결국은 우리 기성세대들을 이제 부양할 세대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세대들이 지금 가장 나쁜 열악한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우리 사회가 우리 청년들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잃지 않고 있다. 관심 갖고 있다. 지원한다라는 거 하나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또 좌절하고 그야말로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 지원이라도 해주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고요. 액수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 연간 100만 원 내봐야 월 한 8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8만 원 줘가지고 무슨 껌값 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주면 많이 줬다고 난리 칠 거 아닙니까? 근데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 8만 원 정도의 용돈, 그러니까 뭐 버스비도 좀 하고 책도 좀 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비용만 해줘도 큰 도움이 되죠. 알바 해가지고 겨우 뭐 1시간에 몇천 원 받아서 그것도 잘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청년에게는 정말 큰 도움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부터라도 한번 시작하자 하는 것이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복지 그러면 이 공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복지는 공짜가 아니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낸 세금을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이 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만드는 질서 유지 비용으로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건 다 국민에게 돌려줘야죠. 돌려주는 방식이 거의 다 이제 복지라는 건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받는 권리거든요. 그런데 이 복지도 그야말로 돈 좀 많이 버니까 조금 주고 뭐 없으니까 좀 많이 주고 하는 측면의 복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책마다 정책 목표가 다르거든요. 생계 유지를 하게 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차이를 확 둬야죠. 생계 유지 되는 사람은 안 주고 생계 유지가 진짜 어려운 사람 좀 더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좀 넘어서서 새로운 복지 시책을 하나 만들자. 이 사회 구성원이라면 최소한 이 사회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냈고요.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데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말도 못 하고 있었는데 저희야 뭐 빨갱이라고 욕해도 막 하잖아요. 용감하셔. 용감하게 한번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좀 이런 차원에서 늘 이제 그런 게 있죠. 무상급식 할 때 아니 뭐 이재용 아들을 왜 밥을 공짜로 먹이냐. 그렇게 돈 많은 집
재벌집 아들을 당연히 돈을 받아야지 이런 것처럼 청년 배당 하는데 19에서 24살 애들 그 돈 없는 애들 주는 거 좋다. 그러면 그중에서 돈 버는 애들은 빼야지 왜 돈 버는 애들까지 월 8만 원을 주느냐. 이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단 일리가 있죠. 그 주장 자체는 네. 이제 공격하기 위한 논리니까요. 네.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99대 1 사회인데 네. 그야말로 상위 1%가 막 거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99%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굳이 그거 골라내가지고 네. 그야말로 재벌 아들 네. 또 돈 엄청나게 많이 버는 청년 이거 골라내면 골라낼 수 있겠죠. 근데 네. 문제는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듭니다. 이거를 굳이 99대 1 사회에서 1%를 분리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재력이 있고 부자인 네. 특수한 예외의 사람들은요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네. 더 많이 내니까 이런 정도는 같이 받아도 되거든요. 이 예를 들면 차이를 두는 거를 네. 세수 측면에서 차이를 이미 두고 있는데 네. 세출 측면에서 굳이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네. 이거 액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분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네. 번째는 이게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이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가지는 당연한 권리. 네.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 주잖아요. 네. 예. 모든 사람들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약간 변형을 해서 시혜가 아니라 네. 구성원의 권리로 만들자. 그 대신에 이거를 가지고 평생 배 두드리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금액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최소한의 금액을 공평하게 라고 하는 새로운 이념입니다, 이게. 네. 네. 그러니까요. 기존의 복지 시책하고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보면 그 복지제도를 처음에 어떤 가치관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복지는 권리고 공공성을 위해서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질서 유지 비용에 쓰고 남는 돈은 전부 낸 사람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 어떤 방식으로 돌려주고 그렇죠. 네. 냈으니까 다시 돌려받는데 물론 많이 낸 사람도 있고 적게 낸 사람들도 있지만 적정한 수준을 정해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은 받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렇습니다. 똑같이 받아야 되는 권리다. 투표권과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팟짱을 들으면서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시장님 말씀 들으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는 권리고 내가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거다. 네, 이렇게 공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공짜가 아니다. 어차피 낸 거기 때문에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그럼요. 이런 네. 것이다. 이렇게 이게 정리를 세금의 원리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잊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없는 사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차별적 관점은 이제 좀 지양하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상상을 하면요. 네. 복지 시책을 지나가는 거지한테 인심 쓰듯이 하는 자선하고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짜라고 하는 거는 기여나 아무 헌신 같은 거 없이 그냥 공짜로 받는 걸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밥 한 그릇 주듯이. 네. 이거는 공짜 논쟁은요. 국민을 지나가는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이 고쳐야 됩니다. 이게 왜 공짜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네. 무상복지 특히 무상급식 논쟁이 벌어지면서 복지에 대한 국민들 수요가 높아지고 그걸 네.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니까요. 이걸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소위 프레임 전쟁이었죠. 네. 이걸 공짜라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결국 그 무상복지 프레임이 사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영 스스로도 무상이란 말 안 쓰면 좋겠는데 무상하니까 공짜 냄새가 나라고 하게 됐죠. 네. 결국은 이건 공격에서 소위 무상복지 프레임이 무너져 버린 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복지는 권리다. 이 전선을 다시 한번 또 분명히 하고 이쪽에서 그렇습니다. 프레임 전쟁에서 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까지 네. 주신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분기별로 25만 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 아까 이제 한 달에 한 8만 원 꼴 이 정도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네네.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솔직히 버스비하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컵라면 요거 조금 먹고 그러면 더 쓸 돈이 없을 것 같아요. 요새 차비도 좀 다 1,000원 이상이니까 1,250원 정도 되니까요. 이거 내면은 조금 좀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시가. 더 너무 많이 적다. 주면은, 좀 더 줘라. 그것 때문에 일하지 않지 않겠냐. 네. 복지병 그러니까요. 게을러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복지하면 게을러진다. 네.
국민 알기를 뭘로 하는 사람들인데 네. 많이 주면 아마 그런 얘기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안 그래도 재정 자립도도 끊임없이 떨어지고 정부가 하는 사업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가지고 자꾸 덤태기 씌우고 네. 점점 재정적으로 나빠지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돈 1, 200억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제 연령대를 좀 확대하는 걸 염두에 두고 네. 한 우리 10만 원 정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다른 계층을 생각해서 연간 100만 원 정도로 한정한 겁니다. 많이 주면 좋지만 지금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돈 쓰고 나면 삼각김밥하고 네. 컵밥 하나 먹으면 없는 돈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그만큼 청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얼마나 큰 돈입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요새 보면 아르바이트 안 하는 청년이 없고요. 네. 그 대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알바하고 예, 스펙 쌓아야 되죠. 빌려서 쓰는 등록금 이자 그렇죠. 내느라고 정신없는데 예. 등록금 이자는 성남이 내주고 있으니까 네. 성남 우리 학생들은 네. 성남으로 자취방을 옮기시든지 하시죠. 이사 갈 거야. 그 어디 어떤 조선일보에서 예. 이거 하면은 이사 청년 그러니까요. 이사 많이 올 거라고 예, 그러는데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오지 마세요. 이사 비용이 더 드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따 좀 그는 3년 동안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돈 대신에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똘똘한 상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에 뭐 문 닫은 데가 너무 많고 요새 보면 저녁 8시면 전부 깜깜하거든요. 강남도 그렇더라고요. 서울의 강남도. 지역에 일단 돈이 돌게 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역 화폐를 쓰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공동체적 발상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왜 지역 화폐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이게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라는 거거든요. 네. 주민자치. 이게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게 전부 다 집중되는 게 아니고 성남은 성남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이렇게 지역 내에 자본, 즉 돈, 사람, 정보가 유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서울 중심이죠. 문제는 성남 지역에서 어떤 기업이 돈을 벌면 성남에도 안 쓰고 다 가지고 여의도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문제죠. 일극화되어 있는 문제인데 네. 이게 경제적 측면에서 지방이 살 수 있게 하려면 그 지방 안에서 돈이 돌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형 유통점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지역 안에서 번 돈을 그 지역 안에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이런 복지시책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네. 지역 화폐로 줘서 이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게. 지금은 뭐 성남사랑 상품권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전자화폐도 지금 발행이 가능하고요. 네. 특히 신용카드 형태로 네. 체크카드를 이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아. 하는 게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다 소진될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네, 네. 이거 가지고 평생 저축해놨다가 나중에 노후용으로 쓰면 안 되잖아,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용 기간도 좀 제한을 하려고 그래요. 그걸 뭐 얼마로 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네. 시스템이 정비가 되면 이 지역 안에서 일정 기간 안에 소진될 수 있도록. 네. 이게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지출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네. 대출 지원, 뭐 이런 기업 대출 지원 이런 것도 저희가 연간 100억 가까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전환을 해가지고 이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게 앞으로 복지 지출을 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네. 특히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네. 생활임금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네.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은 다 이렇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예. 지금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네. 이 청년배당 한 110억 정도를 지역화폐로 아마 지급하게 되면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지역에 있는 골목에 계시는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재래시장은 아주 뭐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걸로 조선일보 같은 데서 막 까주면 까질수록 우리 동네 분들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이걸로 뭐 그 술집이라든가 유흥업소나 이런 데는 또 못 간다면서요. 저희가 그 제한하려고 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상품권이라고 하는 게 또는 네.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쓸 수 있는 데를 제한할 수가 있거든요. 업종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유흥업소 이런데 예. 그런 데는 못 쓰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어느 범위까지 할지는 아직 미정인데 네. 그건 저희가 금융기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 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청년들이 좀
열받으면 먹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러다 네. 음식점이라는 거 다 할 수 있게 해줘요. 음식점은 되는데 네. 유흥업소는 안 되는. 소주도 팔잖아요. 그렇군요. 네. 네. 대중 음식점 이런 데 다 가능하게 할 테고 예. 주로는 이제 서점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카페 이런 데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렇군요. 카페, 네. 서점 커피 마시고 또 책 읽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뭐 네네. 이렇게. 예. 뭔가 성남이 좀 알뜰살뜰 막 뭔가 좀 행복이 피어나는 냄새가 막 솔솔 나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성남 시민들 좋으시겠어요. 성남 시민도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고 예. 특히 제가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건데 이게 그야말로 증세 없는 복지 아닙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세금 더 안 걷었거든요. 네. 걷을 권한도 없지만 우리가 하는 거라고 하는 게 소위 3+1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네. 부정부패 안 하고 네. 예산 낭비 없애고 예. 세금 탈루 없애고 해서 생긴 돈으로 공공성 강화를 하는 성남시 복지를 하겠다 이런 건데요. 네. 저희가 진짜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정말 철저하게 줄이고 세금 관리 요즘 저희가 세무 관리하는 직원을 한 100명을 더 뽑았는데 안 내고 있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 관리를 하니까 예산 여력이 좀 생겨서 네. 이걸 정말로 가마솥에 누룽지 딱딱 긁어서 네. 저희가 복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훌륭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증세 없는 복지 한다고 해놓고 사실 거짓말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칭찬 안 하고 근데 방해하고 있어요. 못하게 지금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스 관련해서 어떤 제가 학자가 하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리스에 저렇게 문제가 생긴 게 부정부패 문제도 상당하다. 이유는 세금을 안 걷는 문제가 안 냅니다. 네. 안 내는 건 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세금을 안 걷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네, 뭐 자기가 곧 세금 내는 사람이니까요. 그게 이제 그 나라 구조 자체가 네. 부정부패하기 딱 알맞게 돼 있고요. 네. 공무원 자체가 아주 부정부패를 하니까 공무원이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지만 공무원이니까 세금 안 내고 이런 부정부패가 주 원인이었죠. 네, 그러니까요. 임무 세무 관리하는 공무원들을 100명이나 뽑아서 철저하게 거두고 증세 없이 이런 복지를 꼼꼼하게 한다면 어느 국민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성남시에 지금 연체돼 있는 세금이요 2천억이 넘습니다. 2천억이요? 네네. 그럼 왜냐하면 세무 공무원들이 그냥 주면 받고 큰 금액이나 관리하지 네. 소액들은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5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데 네. 저희가 월급도 줄 겸 일자리도 만들 겸 한 100명 뽑았죠. 근데 내년에 한 100명 더 뽑으려고 그래요. 한 200명 해가지고 그렇군요. 5천 원, 10,000원 안 낸 사람도 다 받으려고 하죠. 이게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눈치 빠르고 아주 나쁜 생각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아주 악착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저희 성남시에서 세금 5천만 원 안 내는 5천만 원 이상 안 네. 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 여행 가고 그러면 저희가 출국 금지 시킵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택 수입도 하고요. 네. 빈집이라도 저희가 경찰관 입회하에 문 따고 들어가서 다 네. 압류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부산까지도 쫓아가서 차 압류하고요. 네. 차에다가 이렇게 수갑 채워놓습니다. 운전 못하게. 야, 진짜 무슨 영화 같아요. 영화. 네. 그래서 아주 그다음 각각 집집마다 다 순회하면서 네.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영 어려우면 저희가 무한돌봄센터라고 해서 복지 시작 연결해주고요. 네. 역량이 있으면 바로 다음 압류조가 들어가서 가택 압류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하나의 정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되고 네. 그럼 국가나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걸 철저히 관리하니까 또 세금도 생기고 네. 그 재정 여력이 좀 생기면 그걸로 이런 그야말로 증세 없는 복지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네. 자꾸 괴롭히지 말고. 그렇죠. 뭐 연체된 세금 5,000원, 10,000원 내시고 8만 원의 청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면 이게 훨씬 시민적으로 큰 이익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정의가 좀 살아 숨쉬는 그런 그렇습니다. 방식으로 네. 조세 정책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잘하고 계시고 꼼꼼하게 조세 탈루범들 아주 잠 못 잠으시겠어요. 그렇죠? 성남에서는 엄청나게 불어날 겁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런데 결국 이것은 보면 가치와 철학
문제 아닌가 싶어요. 정치인의 가치와 철학이 어디에 있는가. 결국에는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소득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그렇습니다. 네. 있는 사람은 너무 많고 또 없는 사람은 너무 없고 뭐 5천만 원씩 세금 안 내고 해외여행 판판이 다니고 뭐 이런 네. 분들에 대해서는 응징을 철저하게 한다. 이게 성남시의 입장인데 그런데 이 네. 벤치마킹을 재밌는 데서 하셨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배우셨다면서요. 네? 예, 이게 지금 저희 이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을 보고 왜 그냥 공산주의자냐, 빨갱이냐, 네. 뭐 좌파 포퓰리즘이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미리 방어 대책을 다 갖추고 있죠. 아까 우리 장 기자님 대한민국 최초의 기본소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요 저보다 더 과격하신 네. 그 포퓰리스트가 계십니다. 누굽니까? 누구냐면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세요. 아 그래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기초노령연금을 이제 저는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65세 모든 어르신한테 내년부터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시간 65세 이상이 되면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20만 원씩 다 주겠다. 네. 이게 그야말로 기본소득입니다. 음. 65세 이상이 무조건. 네. 그런데 결국 돈이 없어가지고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하는 걸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예. 결국은 약속을 어겼죠. 하위 70%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네. 상위 30% 못 받게 됐는데 네. 이거는 거짓말을 한 거지 원래 70%만 주기로 한 건 아니었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성남시가 24세 이하, 네. 24세 이하에게 월 100만 원 주겠다. 그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 주는 것보다는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한개 연령층만 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이 아니죠. 저는 언제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 기초연금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네. 이재명 시장이 하는 청년배당은 포퓰리스트 빨갱이 온갖 비난을 하고 있는데 네. 차이가 뭡니까? 누구는 대통령이라서 괜찮고 누구는 시장이라서 안 되는 겁니까? 네. 아니면 누구는 노인을 상대로 했으니까 괜찮고 누구는 청년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노인한테 투자한 거는 복지고 청년한테 투자한 건 낭비냐? 자, 이렇게 자꾸 물어보죠. 근데 이 얘기는 잘 안 전달해 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기초연금이나 청년배당이나 가치는 똑같네요. 기본소득이라는 거. 그럼요. 예. 근데 또 금액도 말이에요. 네. 청년배당에 비하면 네. 기초연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성남시 쓰셨네. 같은 경우는요. 예. 기초연금 지출 총액이 지금 현재 1,130억인데요. 네. 매년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요. 그렇구나. 예. 근데 청년배당은요. 그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13억. 네. 근데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쳐요. 청년들을 왜 이렇게 학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군요. 청년 정책이 우선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청년 학대 정책이다. 이것은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조선일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무더기로 성남시로 거주지를 이전할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봐라. 그리고 예. 앞으로 성남시가 청년 실업자의 천국으로 소문날 것이다. 그리고 세금을 사용해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다. 이렇게 막 네. 지적을 했어요. 네. 조선일보 사설 보고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웃기도 했는데. 동아일보 사설은 더 웃깁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런 정도의 이제 이른바 조중동의 그 뭐랄까요? 그 공격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성남시 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하는 게 싫은 것 같아요. 이게 비난할 여지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세금 더 걷는 것도 아니고 네. 빚 내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 보고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세금을 부정부패 안 하고 그야말로 세금 관리 잘하고 해서 만든 그 예산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주겠다는데 그 주는 방식이 예를 들면 기존의 다른 방식일 수도 있고요. 뭐 새로운 방식일 수도 있고 그거야 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방자치고요. 우리 주민이 100만 명이 뽑은 시장이고 또 시의회라고 하는 또 다른 또 심의기구를 거쳐서 시에서 결정해서 하면 칭찬해 줘야 되는데 네. 이걸 갖다 물어뜯지 못해서 난리예요. 더군다나 없는 사실 그 왜곡해가면서까지 비난하는데 네. 이게 아마 그 정부의 예산 낭비, 소위 대한민국 기득권자들의 그 좀 부정부패나 이 불합리한 측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이걸 토목공사하고 건물 짓고 하면 절대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목공사하는데 건설업자한테 돈 많이 주라고 정부가 지시했거든요, 우리한테. 소위 표준 품절 논란인데. 네. 아니 왜 시장 거래 가격으로 네. 저희가 공사 맡겨도 멀쩡하게 공사 잘하는데 네. 왜 표준 품셈이라고 하는 희한한 방식으로 공사비를 더 주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 낭비를 강요하면서 예. 소위 뭐 업자 기득권 그룹한테 돈 주는 걸 아무 말 안 하면서 이 서민들한테 혜택 주는 거는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칭찬하다가 제가 시작하니까 아주 뭐 대공세가 시작됐는데 이거는 아마 그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논제가 좀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는 것 또는 우리 국민들이 아 그래 우리 세금을 우리가 냈으니까 우리가 이 복지라고 하는 건 권리로 주장해서 우리가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부정부패하는데 돈 쓰고 토목공사 그런 이른바 토건 업자들한테 돈 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문제 삼지 않으면서 제재도 없고 돈 주라고 시키고. 예, 심지어 예산 낭비까지 강요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박근혜 정부 조중동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글쎄요. 뭐 저희야 열심히 일선에서 싸우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나서야 될 일이죠. 네. 그러니까 죽으라고 SNS 해야 됩니다. 언론이 그 보수 언론들, 네. 소위 제도 언론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 권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왜곡하고 공격하니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론이라고 하는 게 주변에 정보를 공유하는 건데 네. 우리한테 가진 무기, 작지만 큰 무기, SNS를 죽으라고 해가지고 네. 그 조선일보나 제도 언론들이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주변에 많이 알려줘야죠. 네. 카톡도 죽으라고 하고.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막 누르고. 네, 좋아요 막 누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아요를 제가 이거 반박해놨더니 5,000개도 아직 안 눌러주셨던데. 아 그래요? 10,000개 넘겨주세요. 10,000개 넘겨주세요. 예, 네. 꼭 넘겨주세요. 10,000개. 그럼 자기가 보는 팔로우들이 다 이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10,000명이 넘으면요, 아마 조선일보 사설보다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재명 네네. 시장님의 페이스북 좋아요. 10,000개 돌파를 좀 팟짱 애청자들께서 해주세요. 예,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보면 오마이뉴스도 잘 써주세요. 네, 오마이뉴스 꼭 쓰겠습니다. 네. 이미 썼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네. 예. 자, 청년 실업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 이 문제는 노동개혁 의제하고도 상당히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희망 펀드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알고 보니까요.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까지도 전부 가입을 해서 종용해서 이게 청년 실업 문제 해소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 우선 이 청년 희망 펀드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여쭙고 싶어요. 그 생쇼의 아주 뭐 결정판이죠. 네. 청년 대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에서 연간 뭐 거의 1조 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 걸로 아는데 네.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은발이 오줌 누기였죠. 계속 지금 수년 동안 청년 실업 대책 또는 뭐 청년 대책 했는데 아무 효과 없잖아요.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근본적인 정책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 경제 구조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는 청년 실업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수출 위주의 그 대기업 지원 정책 때문에 그래요.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했더라면 중소기업들은 고용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이나 내수 기업들을 지원하지 않고 수출 대기업들, 기술 중심의 기업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성장은 하는데 그 수입은 전부 그 대기업으로 가고요. 고용은 하나도 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경제가 좋아지질 않죠. 네.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을 좀 하든지 네.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네. 혹시 그게 이제 대기업들한테 좀 불이익이 될까 싶어서 그 사람들 건들지 않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잖아요. 네. 하긴 해야 되겠고 방법은 없고 이러니까 생쇼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청희망 펀드 같아요. 이거 준조세를 걷어가지고 네. 뭘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선 사업을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부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예를 들면 민간에서 그런 거 하면 이해가 돼요. 네. 민간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네. 근데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예산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집권 세력이 네.
우리 돈 좀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선 사업 한번 해보자. 이거 하는 거는 나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준조세여서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잖아요. 네. 저는 그 정성으로 네. 차라리 대기업들한테 깎아줬던 네. 세금을 정상화한다든지 네. 또는 OECD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예. 법인세를 조금이라도 정상화한다든지 해서 네. 예산 만들어가지고 청년 복지하고요. 네. 청년 역량 강화 사업 진짜 하고 또 산업 구조 좀 조정 좀 제대로 하고 네.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생색내기용이죠. 예. 사실. 네. 그러니까 본질은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 주변부적 것들만 하는 아주 초유의 발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것은 뭐 공영방송이랑 무슨 그 NPO 비영리 기구 무슨 복지단체 이런 데가 손잡고 청년들 어려우니까 청년들 힘내라 이런 차원에서 청년희망펀드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이 정말 국민들한테는 그래 맞다 이렇게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효과도 전혀 없어요, 사실은. 이미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런 네. 효과가 없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보다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재벌 대기업 눈치 보느라고 그 기득권자들한테 혹여라도 불편함을 줄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좀 안 할 드는데. 수는 없고 그 진짜 대책은 기득권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생색내기용 정책이라고 한 거죠. 정책도 아니죠. 생색내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자, 이런 점을 박근혜 정부가 좀 똑바로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 결국 이 굉장히 이제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한데 청년 희망 펀드는 대안이 아니고 그럼 어떤 방법의 중요한 대책이 있을 것이냐. 물론 저는 청년 배당도 하나의 중요한 그 정책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정부는 뭐 임금 피크제, 뭐 쉬운 해고가 뭐 이런 게 무슨 노동 개혁의 답인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요. 시장님께서 보시는 방향에 따르면 좀 어떤 해법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청년 실업 문제 관련해서요. 제일 쉽게 얘기되는 게 소위 경제 민주화라는 거 아닙니까? 네. 가장 쉬운 말이지만 가장 어려운 거죠. 이 사회의 자원 또 이익, 기회 이런 것들을 1%도 안 되는 소수들이 다 독점을 하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다 전체적으로 어려워졌고요. 그 중에서도 사회 초년병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더 어려워진 겁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 산업, 노동, 고용, 세무 이런 정책을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이 특정 소수가 너무 많은 이익을 가지게 하니까 그거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지금 처분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무슨 기업의 그 유보금이 네. 자녀 유보금이 1,000조를 넘었었다는데 이거 지금 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민들 주머니가 비니까 네. 수요자가 없잖아요. 네.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 사줄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풀밭 얘기를 자주 하는데 풀밭이 있어야 메뚜기도 있고 메뚜기가 있어야 뭐 잡으면 조그마한 짐승도 있고 그거 잡아먹는 공룡도 사는 건데 네. 이 공룡들이 그냥 서로 좋다고 그냥 풀밭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네. 결국 자기들도 먹이가 없어질 거예요. 일부 대기업들이야 해외로 도망갈 수 있겠지만 그때는 이미 이 나라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 나라 안에서 경제적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들도 조금은 양보를 해야 돼요.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 일부는요, 좀 우리나라 경제 질서가 좀 개편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너무 위험하니까요. 네. 일단 풀밭이 다 사라지니까. 네. 대표적인 게 우리 최경환 우리 부총리께서 네. 최저임금을 2자릿수 이상으로 많이 올리자 이런 주장했잖아요. 그랬죠. 왜 했을까요? 우리 근로자들 불쌍하다. 네. 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대기업 이익에 맞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의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주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기업 입장에서 요즘은 다 경력직을 뽑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가르치고 역량을 키우고 경력을 쌓게 한 다음에 자기들이 썼거든요. 네. 고용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뽑았죠. 유능한 사람을. 네. 잠재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가르쳤는데 네. 가르쳤었죠. 근데 지금은 고용 시장이 유연화돼 있어서 네. 경력직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고생 해가지고 그 역량은 이미 개발해서 꼽힐 단계에 있는 사람들 뽑아서 쓰는 거예요. 월급 좀 더 주고. 그리고 몇 년 쓰다가 그냥 또 버려버리고 또 뽑고 이러니까 그야말로 그 역량 개발이라든지 또는 경력 개발이라든지 또는 그 학습하는 거를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큰 원인이죠, 사실은. 네, 맞아요. 소위 고용 유연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네. 청년 실업의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근데 이것도 점점 더 해고 쉽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규직 점점 줄이고 네. 비정규를 4년으로 늘려보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결국은 점점 더 이게 청년들한테는 나쁜 상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지 무슨 청년 펀드니 회사에 고용 지원금이니 회사가 고용 지원금 줘서 청년을 고용하면은 계속 씁니까? 고용 지원금 끊어지면 또 바로 내보내버리죠. 그러니까요. 평생 직장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 낭비성, 은발의 오줌누기 같은 정책도 좀 그만하고 정말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기회를 잃고 애 안 낳고 인구 줄어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당이 안 됩니다. 네, 결국 대한민국이 초토화되는 날이 올 텐데 이런 경제 생태계 교란을 재벌 대기업도 결국 자기가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이런 것들을 그냥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치 권력이 무엇보다도 좀 객관적 입장에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정치 권력의 본래 의무입니다. 이 강자를 보호하는 거는 가만 놔둬도 잘하거든요. 네. 그 약자를 보호하는 게 정치의 가장 본질적 기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가 강자를 보호하죠. 그러니까 점점 더 나빠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나빠지죠. 그렇죠. 예, 참 그런 지혜가 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알려드려도 잘 안 하셔. 답답해요. 지혜가 있는 건 다음 문제고요. 이 욕심이 좀 없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정치 현안을 좀 여쭈려고 했어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등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 하는데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꼭 여쭐게요. 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가 좀 됐는데 이게 좀 계속 삐그럭거리는 것 같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그렇고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네. 제가 이 변방 사또인데 그 한양 도서관에 우리 대신들이 하시는 말씀에 끼어들면 불충죄가 됩니다. 저는 이제 변방에 있으니까요. 이제 대오랑캐 작전을 열심히 하고 우리 고란에 우리 주민들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일이고요. 그분들한테 맡겨놓죠. 그냥 한 가지 굳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 소위 양당 체제, 그것도 지역구 중심이다 보니까 영남이나 호남은 일당 독재 지역이죠. 그 지역 자체는 사실은 일당 독재 지역들입니다. 네. 이게 정치를 왜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권역별 비례대표를 좀 늘리고 그게 소위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즉 사표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각 정치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그걸 바꿀 경우에 생기는 불이익이 있는 집단에서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죠. 정치 구조가 왜곡되어 있는 게 이익 있는 집단이 사실은 지금의 주류들 아닙니까? 네. 기득권자들. 네. 이 입장에서 바꿀 필요를 안 느끼죠. 현재가 더 편한데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 자꾸 하면요, 저기 지방에서 사또가 말이야 어디 그 한양도성 얘기를 자꾸 하나 이래가지고 이제 미움받으니까 그만하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의표를 찌르는 한마디가 있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께서는 이재명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 딱 간파하실 수 있으실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오늘 오후 4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오후 4시 고려대에서 있는 특강 오마이뉴스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240일) 만에 풀려나셨는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나는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건강 좀 챙기면서 재판 열심히 받겠습니다. 대법원에서 2심의 증거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예.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저희 이것도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지시는 구체적으로 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재판에 대한 관계되는 거는 상세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석을 신청하신 배경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런 그 취지도 있지만은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재판 관계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개최이 됐습니까? 그냥 병원에 가야겠죠. 네. 어디가 어떻게 정하나요? 지금 국가정보원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으로 법정 구속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올해 2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240일 만인데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희 오마이뉴스 사회팀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소희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네, 원세훈 전 원장 사건 굉장히 깁니다. 2012년 대선 개입부터 해서 여기까지 박근혜 대통령하고 임기를 거의 같이 한 셈인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온 건지 우선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의 댓글 공작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국정원을 지휘하던 원세훈 전 원장은 이듬해 6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그 내용은 불법적인 정치 개입과 선거운동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듬해 9월 1심 재판부는 그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즉 정치 개입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에 앞서 개인 비리 사건으로 같은 재판부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했던 원 전 원장이 출소한 지 이틀째인 날이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라며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지난 7월 16일 항소심의 증거능력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는데요. 또 이때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도 파기하고 보석 신청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 전 원장은 이제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형사 7부에 다시 한번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어제 6일 240일 만에 풀려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원세훈 전 원장 어떤 지병이 있었나요? 그동안 한 번도 아프다거나 병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보석이 허락된, 보석 신청이 허락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라고 얘기하나요? 예, 일단 재판부에서 그 보석과 관련해서 심리를 하겠다며 대략적으로 밝혔던 그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 사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신변 문제, 그리고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 마지막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 신변 문제가 건강 쪽 얘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얘기는 드러나지 않았고요. 다만 그 재판부가 보석 허가를
설명을 하면서 그 사유로 꼽은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그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이 됐는데 진행을 해보니까 쟁점이 너무 많아서 이제 파기환송심 자체가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어권 보장이라는 게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낯선 것인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그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제도인가요? 그러니까 방어권 논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속수감하지 않고 이른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하는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사실 방어권 보장이라는 건 어떤 그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강조하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헌법은 다들 아시다시피 확정 판결 전까지는 형사피고인을 무죄로 봐야 한다고 정했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원칙 자체는 불구속 재판입니다. 하지만 그 원칙에는 늘 예외가 있기 마련이고 검찰은 원전원장은 그 예외라며 보석 허가에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또 이 사건은 재판이 벌써 2년을 넘겼고 1심만 해도 원전원장이 개인비리 문제로 구속 중인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뭐 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풀어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검찰은 또 그 전직 국정원장이라는 신분 등을 고려해도 원전원장이 풀려나면 증거를 없앨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칙을 더 강조하면서 원전원장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은 여전히 이 전직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지만 법원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나저나 원전원장이 보니까 그 소위 그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거기 담장위를 걷는 특권 편에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수감자들이 이른바 장소 변경 접견권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그 담장을 드나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원세훈 전 원장인데 이분이 2014년 한 해 동안 무려 58번이나 장소 변경 접근권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소 변경 접근도 많이 하시는데 굳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 이런 게 필요한가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사실 장소 변경을 하더라도 접견권 자체가 보장받는 것은 뭐 그 수감자들의 어떤 권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또 그 일반 수감자들에 비해서 사실 원전원장이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접견권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또 특혜가 아니었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보석을 허가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에 또 다른 비판이 이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를테면 검찰이라든가 혹은 또 시민사회 측면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특혜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특혜들에 대해서 그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원세훈 전 원장은 이번 사건 말고도 앞서 뭐 개인 비리 사건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올해 7월인가요? 그 국정원 해킹 사건 관련돼서도 이게 고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도 계속 엮여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석 허가를 내줄 때도 일정 정도 좀 감안이 됐던 것인지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진행이 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예, 사실 두 개의 사건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 재판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셨듯이 그 원전 원장은 현재 국정원 해킹 의혹으로 고소고발당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검찰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어쨌든 검찰 수사 대상이고 이 문제도 결국 국정원이 현행법을 어겼느냐 아니냐 하는 것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원전 원장 등 전현직 국정원장을 고소고발하는 데 참여했던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그런 면까지 신중하게 좀 살피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보석 허가는 그러긴커녕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이라는 엄중한 문제를 너무 형식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바라본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앞서 검찰이 증거인멸의 가능성,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검찰이 폈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사건으로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인데
결국에는 그 풀려난 상태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증거인멸과 관련된 행위에 개입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열려져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박주민 변호사도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운데 너무 쉽게 보석 허가를 내준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사건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미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언론에서는 이번 그 원세훈 전 원장의 보석 허가로 결국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해석 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부에서는 좀 어떤 분석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아직 유죄냐 무죄냐를 말하기엔 이른 단계지만 분명 이번 보석 허가가 좋지 않은 신호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원 전 원장이 파기환송심은 막 2번의 공판 준비기일을 마쳤고 앞으로 여러 차례 준비기일도 더 열릴 분위기고 또 공판 자체도 제법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재판부가 보석 허가뿐만 아니라 지난 2차 준비기일 같은 경우는 그 변호인 쪽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전 판결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곧바로 단정적이진 않다라는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재판부가 이 정도로 견해를 드러내는 일이 사실 매우 드문 편이어서요. 또 보통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량으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더라도 이번 허가가 재판부의 결론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련의 상황을 두고 이상하다, 심상치 않다라는 반응이 법조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 전 원장의 구속 시한도 없어진 상황이라 재판이 끝나는 데에는 제법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빨라야 내년 1월일 것 같은데 이조차도 사실 쉽지 않아 보이고 일각에서는 상반기에도 어렵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고 특히 이제 선거 관련 또 국가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판부가 어떤 종결을 낼지 어떤 결론을 낼지 그것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